66세에 재혼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제 적금 3,600만 원이 사라졌고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한 말은 내 아침 약은 누가 챙겨?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었구나. 그때 이혼한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66세의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한정은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네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분들이 제 선택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남편과 사별한 게 어느덧 12년 전 일이었어요. 54세에 홀로 남겨졌을 때는 정말 막막했죠.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적금으로 미아동에 작은 빌라를 마련했고 거기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딸 솔지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외로웠지만 그게 노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조만석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71세셨던 만석 씨는 붓글씨를 참 단정하게 쓰는 분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제가 먹을 잘못 갈면 조용히 옆에 와서 도와주시곤 했죠. 몇 달 동안 같은 반에서 서예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업 끝나고 복지관 앞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석 씨도 5년 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슬아의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일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작은아들은 수원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만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66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젊었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잔잔하지만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만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느 가을 오후 복지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정은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어떨까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혼자 산 지 12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과연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딸 솔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예상외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좋으면 괜찮지 않아? 담담하게 말하는 딸의 모습에서 저는 어쩌면 딸도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었나 싶었습니다. 만석 씨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재혼을 찬성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어요. 혼주도 없이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66세와 71세의 결혼식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새삼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만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만석 씨는 자기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 빌라로 들어왔어요. 혼자 살던 공간에 누군가의 물건이 하나둘 들어오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고 밥을 차려놓으면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재혼 초기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만석 씨는 말씀대로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읽어주셨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예 교실도 계속 같이 다녔죠. 복지관 사람들이 두 분 보기 좋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혼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만석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119를 불러 급히 병원에 갔더니 심장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원래 협심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약물 관리와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앞에 놓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만석 씨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말수 적고 온화하던 분이었는데 점점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병원비 명세서를 받아보니 입원비와 검사비로만 360만 원이 나왔어요. 만석 씨 아들들은 아버지 통장에서 쓰세요라고만 했지만 정작 통장에는 생활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과연 66세에 시작한 이 새로운 삶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퇴원 후 만석 씨를 위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의사가 준 약 처방전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혈압약, 혈전용해제, 이뇨제, 심장약. 총 11종류였어요. 아침 4알, 점심 3알, 저녁 4알.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맞춰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그 리듬에 맞춰 돌아갔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조금이라도 늦으면 만석 씨는 불안해하며 약 시간 지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약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정말 까다로웠어요. 의사가 준 식단표에는 나트륨 하루 1500mg 이하, 포화지방 최소화, 섬유질 충분히 섭취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음식은 짜다며 못 먹었어요. 모든 반찬을 싱겁게 기름기 없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현미죽을 끓였어요. 만석 씨가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온도가 안 맞아요. 너무 뜨거워. 온도계로 재보니 45도였어요. 만석 씨는 정확히 40도를 원했습니다. 5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지만 만석 씨에게는 중요했어요. 물 온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먹을 때 주는 물은 따뜻한 미지근함이어야 했어요. 너무 차가우면 속이 냉해진다고 했고 너무 따뜻하면 입천장이 데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손등에 대보고 입술에 대보며 온도를 확인했어요. 그게 제 새벽 6시 30분 일과가 됐습니다. 병원 진료는 한 달에 2번씩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종로구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왕복 택시비만 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료비는 한 번에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어요. 보험 적용을 받아도 이 정도니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석 씨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병원비 얘기가 나오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혼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돌보시는 게 맞죠? 제가 하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라고 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버지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 쓰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80만 원으로 생활비, 병원비, 약값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평균 20만 원, 약값이 15만 원, 택시비가 8만 원. 거기에 특수식단 재료비까지 더하면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결국 제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됐습니다. 3개월 뒤에 큰 검사가 있었는데 심장 CT 촬영과 혈관 조영술을 했어요. 그날 병원비로만 3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석 씨 아들들한테 연락했더니 큰아들은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라고 했고 작은아들은 형한테 얘기해보세요라며 서로 밀었습니다. 저는 결국 10년 넣어둔 적금 3,600만 원을 해지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으로 만든 노후 자금이었는데 재혼 반년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만석 씨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엔 미안해요, 고생시켜서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죽온도를 잘못 맞추면 이걸 왜 제대로 못해요? 라고 짜증을 냈어요. 물이 조금만 미지근하지 않으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만석 씨가 갑자기 깨우며 가슴이 답답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혈압을 재고 비상약을 챙기고 119에 전화할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약을 먹고 조금 누워 있으니 괜찮아졌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항상 한쪽 귀는 열어두고 자게 됐어요. 만석 씨가 뒤척이는 소리만 들려도 깼습니다. 혹시 또 가슴 통증이 오는 건 아닐까? 혹시 호흡이 이상한 건 아닐까? 신경이 곤두서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가사일과 간병으로, 밤에는 불안으로 제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고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됐어요. 친구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서예 교실도 그만뒀어요. 만석 씨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복지관 선생님이 정은 씨 요즘 왜 안 나와요? 라고 전화했지만 남편 건강이 안 좋아서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시간마저 포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약 챙기고 밥 맞추고 병원 가고 또 약 챙기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 돼 있었어요. 아니, 간병인은 시간 되면 퇴근이라도 하지만 저는 24시간 대기 상태였습니다. 딸 솔지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재혼이었고 딸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저 혼자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만석 씨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꿈꿨던 노년의 삶일까? 재혼한 지 9개월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0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떴습니다. 만석 씨 아침약 시간이 7시니까 죽을 미리 끓여놔야 했거든요. 40도로 식히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머리가 핑 돌았어요. 어지러움이 심했지만 그냥 잠이 덜 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하루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벽을 짚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쌀을 씻으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순간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만석 씨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자기 약 챙겨줄 사람이 쓰러진 게 더 큰 걱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머리는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만석 씨는 휴대폰을 찾아 더듬더듬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제가 다 해주던 일이라 본인은 서툴렀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형광등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게 언제 쌓인 먼지일까? 청소를 못한 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저를 옮기면서 보호자 같이 가시죠라고 했는데 만석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혼자 집에 있어도 될까요? 결국 만석 씨는 집에 남고 저는 혼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혈압을 재니 상압이 180, 하압이 110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평소에 혈압이 이렇게 높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6.2로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간 수치도 정상보다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요즘 무리하신 일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 챙기고 40도 죽 맞추고 따뜻한 미지근한 물 온도 재고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약 먹이고 한 달에 2번 병원 모시고 가는 일들을요. 조금 무리했나 봐요. 겨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최소 이틀은 입원하셔야겠어요. 혈압부터 안정시켜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만석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 약은 누가 챙기지? 점심 죽은 누가 끓이지?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침대에 누웠어요. 링거를 맞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7시가 됐네. 만석 씨 아침약 시간인데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까? 물은 온도 맞춰서 마실까? 핸드폰으로 만석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약은 식탁 위에 있고 물은 정수기에서 따뜻한 걸로 받아서 드세요. 죽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시면 돼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만석 씨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제 침대 옆에 와서는 많이 아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만석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 그래도 걱정은 하는구나. 잠시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보, 뭔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왜요? 하고 물었죠. 그리고 만석 씨가 한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내 아침약은 누가 챙겨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자기 약 걱정이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도 아니고 빨리 나으세요도 아니고 내가 뭘 도와줄까요? 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침약은 누가 챙겨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9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40도 죽, 따뜻한 미지근한 물, 11종류 약, 한 달에 2번 병원, 3,600만 원 적금 해지, 잠 못 이루는 밤들. 그 모든 게 결국 이거였구나. 저는 만석 씨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약 챙겨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병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집에 있어요. 아까 전화로 알려드렸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석 씨는 아, 그랬구나 라고 하더니 점심 약은요? 저녁 약은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병실 천장만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만석 씨는 한참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그럼 나 집에 가볼게요.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한번 툭 두드리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와서 과일도 깎아주고 등도 문질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연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혈압약을 처방받고 당뇨 관리 교육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본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퇴원하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퇴원 전날 오후였어요. 혈압을 재러 온 간호사가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간병하시죠?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간병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홀로 간병하는 분들 돕는 모임이에요. 명함에는 함께 나누는 손길이라는 모임 이름과 성북구 커뮤니티 센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 씨는 이틀 동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했어요. 죽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더라고라며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본인이 불편했다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량을 재고 온도계를 준비하면서 문득 간호사가 준 명함이 생각났어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내일이 화요일이었어요. 다음 날 만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만석 씨는 어디 가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병원에서 소개받은 모임 한번 가보려고요라고 했더니 점심약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12시에 다 챙겨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제 목소리가 참 초라하게 들렸어요. 성북구 커뮤니티 센터는 생각보다 멀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건물 2층 작은 공간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 1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임의 리더인 김선미 씨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라고 했더니 아,
강북 응급의료센터 박 간호사님이시죠? 그분이 종종 소개해 주세요 하며 웃으셨어요. 자리에 앉으니 다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손뜨개질을, 어떤 분은 비즈팔찌를, 어떤 분은 천연 방향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간병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수공예품도 만드는 모임이에요. 만든 건 팔기도 해요? 제가 물었더니 네, 인터넷 마켓에 올리고 지역 바자회에도 내요. 수익은 각자 가져가시고요. 선미 씨의 설명에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제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는 라벤더 방향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왁스를 녹이고 에센셜 오일을 넣고 작은 용기에 부어서 굳히는 거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방향제를 만들면서 옆자리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69세 박영자 씨였는데 치매 걸린 남편을 7년째 돌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른 분들 만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영자 씨 말을 듣다 보니 제가 겪는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와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누군가는 중풍 걸린 배우자를 돌보고 누군가는 장애 있는 자녀를 평생 돌보고 계셨어요. 우리끼리 이런 말 하거든요. 간병은 마라톤이라고. 단거리 선수처럼 뛰면 중간에 쓰러져요. 선미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손 움직이면서요. 이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석 씨 저녁약 챙겨줘야 했거든요. 일어서려는데 선미 씨가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 만든 라벤더 방향제를 들여다봤어요. 작고 볼품 없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제 의지로 한 일이었어요. 약 챙기고 밥 차리는 것 말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모임에 나갔어요. 만석 씨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병원에서 권유한 거예요. 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에요라고 하니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약 챙겨드리고 간단한 간식 준비해두고 나가면 됐어요. 모임에서 저는 방향제 외에도 손뜨개 수세미, 천연 비누, 아파 책갈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선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가 만든 라벤더 방향제 인터넷 마켓에 올렸는데 주문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요? 네, 3개 주문이요. 개당 4,500원에 팔렸어요. 수수료 떼고 정은 씨가 받으실 금액은 14,000원이에요. 14,000원. 큰 돈이 아니었어요. 만석 씨 병원비 한 번 가면 그것에 몇 배가 나가는데. 하지만 그 14,000원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재혼 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선미 씨가 건네준 봉투를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세요? 선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에 들렀어요. 제 돈으로 단팥빵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만석 씨 주려고, 하나는 제가 먹으려고.
돈을 내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한테 받은 돈이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걸 산다는 게요. 그 작은 경험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66세인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작은 희망의 싹이 곧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공동체 모임에 나간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낯익은 캐리어였어요. 딸 솔지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솔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죠. 솔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혼했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솔지 나이 37세였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솔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좀 쉬고 싶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 씨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사위가 바람 폈대요. 반년 전부터 만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지가 아까 나한테 다 얘기했어요. 위자료 받고 이혼했는데 혼자 살 집 구하기 전까지 여기 있고 싶대요. 딸이 힘들 때 집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저도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딸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솔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만석 씨는 평소처럼 죽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투덜댔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 솔지가 물었어요. 응, 그냥 그렇지 뭐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11가지 약 챙기고 40도 죽 맞추고 적금 다 해지하고 쓰러져서 응급실 갔던 이야기를요. 며칠이 지났어요. 솔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이혼의 상처가 깊은 게 보였습니다. 저도 딸이 걱정됐지만 솔지를 위해 뭔가 해줄 여유가 없었어요. 만석 씨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솔지가 제가 모임 나가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요즘 어디 다녀와? 응, 수공예 모임 있어서. 솔지는 힘들지 않아? 아저씨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게 나한테는 쉬는 시간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솔지는 제가 만든 방향제와 수세미들을 보더니 이거 파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응, 조금씩.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어. 솔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만 원이나? 응, 많이는 아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날 저녁 솔지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얘기 좀 하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지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이혼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받았어. 근데 전세 빼고 나니까 3천만 원 정도 남았어. 솔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로 집 구하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하는데 대출도 한도가 있고. 엄마, 나 막막해. 저는 솔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 집에 당분간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솔지가 저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제안이 있어. 뭔데? 제가 물었어요. 솔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달 간병비로 쓰는 돈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아저씨 대신 돌볼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간병인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잖아.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집에서 아저씨 밥 차려드리고 약 챙기고 다 할게. 엄마는 그 시간에 수공예 더 많이 하면 되고. 솔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도 당분간 수입이 필요해. 재취업하려면 시간 걸릴 거고. 그동안 이렇게 하면 서로 도움되잖아. 엄마는 편해지고 나는 생활비 벌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병인 고용한 적도 없는데 왜 그 돈을 딸한테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게다가 저는 지금 적금도 다 해지한 상태였어요. 어디서 매달 200만 원을 만들어낸단 말인가요? 솔지야, 엄마가 지금 여유가 없어. 아저씨 병원비로 적금도 다 해지했고. 제 말을 끊으며 솔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면 엄마도 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거실에서 만석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석 씨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만석 씨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어요. 여보, 나도 솔지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지가 해주면 당신보다 젊으니까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솔지가 제 뒤를 따라 거실로 나왔어요. 만석 씨와 솔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제 딸도 힘들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뭐. 만석 씨의 말에 솔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솔직히 엄마 나이에 매일 새벽부터 그렇게 하는 거 몸 상하잖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말했어요. 듣고 보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제가 겨우 말했어요. 그런데 솔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줘. 나도 계획 세워야 되잖아. 이번 달부터 시작하면 안 돼? 이번 달부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솔지가 간병을 한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40도 죽 따뜻한 미지근한 물, 11가지 약의 정확한 시간. 그런 걸 솔지가 다 알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이제 막 찾은 70만 원짜리 자유를 다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200만 원을 주면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수공예를 더 해야 할까요? 그럼 모임 시간도 늘려야 하고 집에서도 밤새 작업해야 할 거예요. 결국 저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온종일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딸한테 200만 원 주기 위해서요.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제가 다시 말했어요. 솔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도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도 딸도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제가 자기 약을 챙기는 게 당연하고 솔지는 엄마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겨우 찾은 작은 숨통, 일주일에 2번 나가는 모임, 한 달에 70만 원 버는 즐거움. 그것마저 빼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집 안에서 제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디까지 내어줘야 할까요? 솔지와 만석 씨의 제안을 받고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힘든 건 사실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모임에 나갔어요. 손뜨개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로 코를 잘못 떠서 다시 풀고 또 잘못 떠서 다시 풀고를 반복했어요. 선미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선미 씨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봐요. 우리가 뭐라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결국 터져 나왔어요. 딸 이혼 이야기, 솔지의 제안, 만석 씨가 동조한 것, 그리고 제가 느끼는 답답함까지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씨, 그거 하면 안 돼요. 딸한테 200 주면 정은 씨는 200 벌려고 죽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지가 과연 제대로 할까요? 40도 중 11가지 약 시간 맞춰 챙기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하겠다고 하지만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할 거예요. 그럼 결국 정은 씨가 다시 떠안게 돼요. 선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만석 씨랑 사는 게 행복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딸도 남편도 당신의 희생에 기대고 있어요. 선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은 씨가 쓰러져서 응급실 갔을 때 만석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아침약은 누가 챙겨? 그게 배우자가 할 말이에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선미 씨는 계속 말했어요. 솔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 엄마한테 200씩 달라고 하는 게 딸이 할 짓이에요? 본인이 힘들면 엄마도 힘들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해요. 선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그러면 정은 씨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다가 가요. 66세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또 희생으로만 보낼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선미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다가 간다. 남편 30년 내조하고 딸 키우고 사별 후엔 혼자 견디고 재혼해서는 간병인 노릇하고 정작 저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솔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생각해봤어? 이번 달부터 시작할 거야? 저는 아직 결정 못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까지 생각할 건데? 나도 계획 세워야 한다니까. 만석 씨도 거들었어요. 여보, 솔지한테 맡기는 게 당신도 편할 텐데 왜 그래요? 나도 젊은 사람이 돌봐주면 좋겠고. 두 사람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모임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종로구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선미 씨가 전날 알려준 곳이었어요.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선택지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법률 상담소 변호사는 40대 여성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재혼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고요. 재산은요? 제가 물었어요. 재혼 후 합친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정은 씨가 병원비로 쓴 3,600만 원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하기 어려워요. 영수증이 만석 씨 이름으로 돼 있을 테니까요.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제 노후 자금 3,6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위자료는요?
황혼 이혼은 위자료 받기 어려워요. 특히 만석 씨가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3,600만 원을 날리고 1년을 허비하고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짐을 내려놓는 기분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만석 씨와 솔지가 거실에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였더니 제가 200만 원 주기로 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저 요리 잘해요. 엄마보다 낫죠 아마. 솔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좋지. 나도 젊은 사람이 해주는 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만석 씨도 웃었습니다. 제 가슴에 뭔가 와닿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저를 보고 웃음을 멈췄습니다. 왔어요? 만석 씨가 물었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앉으세요, 둘 다. 솔지와 만석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솔지야, 미안하지만 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솔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엄마 희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엄마, 나 정말 힘든데. 솔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알아. 근데 솔지야, 엄마는 지금 더 힘들어. 내가 모를 뿐이야. 만석 씨한테도 말했어요. 그리고 만석 씨,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만석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당신 돌봄은 간병인이 하거나 아드님들이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만석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9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간병 노동이에요.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었어요. 솔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진짜 그럴 거야? 나는 어떡하고? 솔지야, 넌 37살이야. 엄마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엄마 집에 당분간 있어도 돼. 근데 엄마 돈으로 살려고 하지는 마.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으니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겁이 났어요. 66세에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3,600만 원을 날린다는 게, 딸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만석 씨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들한테 연락하니 아버지 모시러 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어요. 만석 씨는 큰아들 집으로 갔고 솔지는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솔지는 한동안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아동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공동체 모임에 나가고 집에서도 틈틈이 수공예품을 만듭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는데 혼자 살기엔 빠듯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뿌듯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40도로 맞출 필요도 없고 따뜻한 미지근함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밤에는 푹 잡니다.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에 깰 일이 없으니까요. 2달 전 솔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넌 힘들었으니까. 엄마는 어때? 엄마는 이제 좀 살 것 같아. 저는 66세에 많은 걸 잃었어요. 재혼 상대, 노후 자금 3,600만 원, 1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새로운 사랑, 따뜻한 동반자, 외롭지 않은 노년. 그런 것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6세든 76세든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여야 한다는 것을요. 66세에 제가 한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돌봄과 나 자신의 삶, 어디까지가 도리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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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을까요?